8강 방첩과 보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활동과 비밀공작과 방첩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방첩과 보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외교관 신분의 정보관이 정보활동하다 주재의 방첩기관에 체포 추방당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그럽니다. PNG라고 그러는데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그러는데 외교적으로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쫓아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추방하는 거죠. 간첩 활동하다.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역 군인이나 외교관은 우리가 그 사장 그 첩보 수집에서 봤지만은 백색 정보관은 체포되면은 그냥 추방되면 끝이에요. 근데 흑색 정보관은 체포되면 간첩 행위로 뭐 처벌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 러시아나 미국 같으면은 흑색 정보관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정보요원들이 체포되면은 이 탁자 밑에서 서로 협상해서 자국에서 다른 미국이 러시아 흑색 정보관 체포한 사람 몇 사람하고 또 러시아가 체포한 미국의 정보요원 몇 사람하고 흑색 정보요원 이렇게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뭐 구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후진국은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PNG라고 얘기합니다. PNG 백색 정보관에만 해당됩니다. 카운터 에스폰지, 뭐 방첩, 뭐 블로우백, 그 선전 공작에서 그 부작용. 그 다음에 스완볼, 정보기관들이, 정보 생산자들이 특정한 업무에 가다하게 경쟁하는 이런 걸 스완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축구할 때 뭐 군대에서 군대쓰리가라고 그러는데 군대쓰리가, 군대에서 축구하면은 뭐 그냥 포지션도 없잖아요. 12명이 똑같이 몰려다니잖아요. 옛날에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군대 쓰리가도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12명이 막 몰려만 다녔어요. 공 따라. 이런 게 소환벌이라고 그럽니다. 공 따라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공 따라. 7번입니다. 능동적 방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뭐냐? 방첩의 공격 수단으로 기만 공작밖에 없다. 그래서 역용 공작과 기만 공작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수집 활동은 적성구의 정보 수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은 능동적 방첩 활동이다. 각종 방어 활동도 방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방첩과 보안에서 능동적 방첩은 페르소나 그라타, 진임자, 뭐 이런 것들, 아그레망, 역용 공작, 기만 공작, 침투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밀 공작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방첩 공작, 적극적 방첩이 비밀 공작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첩 부서에서 담당하면은 뭐 방첩의 적극적 방첩을 볼 수 있고 비밀 공작 부서에 담당하면 비밀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거는 비밀 공작이고 이거는 비밀 공작 아닙니다. 방첩, 적극적 방첩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9번입니다. 수동적 방첩 활동에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문서 보안은 기밀의 분류, 대출, 열람, 배포, 파기 등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보안은 보호구역 설정이나 시설 보안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그냥 문서에 관련된 거. 물리적인 뭡니까? 시설들. 그 다음에 통신 보안은 자자의 암호, 도청 방지 관한 이런 것들을 통신 보안이라고 합니다.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통신 보안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뭐 데이터 통신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통신 보안에 포함되는데 컴퓨터 보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문서 보안은 동향 파악, 즉 보안 교육 이런 거는 뭡니까? 동향 인원 파악 이런 것이 인원 보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안의 종류는 뭐냐? 능동적 방첩과 수동적 방첩이고 수동적 방첩을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문서 보안, 인원 보안, 시설 보안, 정보 통신 보안. 그래서 뭐 컴퓨터 보안이다, 통신 보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정보 통신 보안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요. 그래서 뭐 동향 파악 보안 교육은 인원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보안에서 물리적
주요 시설의 물리적 접근을 막는 것을 물리적 보안이라고 하는데 비인가의 접근을 방지해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알고 있느냐. 밑으로 갈수록 뭡니까? 엄격하게 출입이 제한되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면은 뭡니까? 안내와 출입 시 동태를 감시하는 게 제한지역입니다. 제한구역은 통신실, 문서고, 전산실, 문치실. 통제구역은 비인가의 출입이 금지되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통제구역이 가장 높은 레벨의 구역이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알고 있는지 시설보안입니다. 24번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비밀 취급 방법에 대해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라.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라. 필요한 수량만 생산해라. 우리가 6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해당 비밀 등급 인가자는 자신이 인가된 등급에 해당 모든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연관된 비밀만 볼 수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밀은 세부 분류 지침에 의해 독자적인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죠? 독자적인 내용에 따라. 비밀의 제목이 비밀 사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목에. 그렇습니다. 그죠? 뭐, 옛날에 작게 5027, 5025 이렇게 유출 사건들 90년대 초반에 일어났을 때, 그 비밀 제목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은 좀 별로 없습니다. 25번이다. 문서 보안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비밀은 1급부터 4급까지가 아니라 1급부터 3급과 대비를 갖고 있습니다. 대비를. 1급부터 3급과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 비밀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급 인가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인가자만이. 원칙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갖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열람시는 반드시 비밀 열람 기록 전에 기재를 하고 날인해야 한다. 뭐 이런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열람, 대출, 지출. 열람은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것처럼 그냥 빌려 보고 주고 오는 게 열람입니다. 지출은 뭡니까? 대출은 내가 갖고 와서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고 갖다 주는 겁니다. 지출은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비밀을 보내는 겁니다. 뭐 국정원에서 기무사나 정보사로 비밀을 보낸다든지 기무사가 정보사로 비밀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26번입니다.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방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적성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뭘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정보 수집 방법을 주로 어떤 걸 활용하고 있는지, 사람을 포섭하는데 돈으로 갖고 하는지, 여자로 하는지, 술로 하는지, 골프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포섭당하지 않도록 그 교육 같은데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도 능동적 방첩 활동이다. 수동적 방첩에는 문서, 시설, 인원 보안 등이 있다. 방첩할 때는 공격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방첩 활동은 기만 공작이나 역용 공작이나 기만이라든지 역용 공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격 활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 통제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27번입니다. 제한지역은 외부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여 출입 안내원을 통제한다. 제한구역은 관계 직원의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보호구역은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므로 별도의 통제와 보안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보호구역이든 어쨌든 시설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내부에도 2급 비밀 취급 인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3급 비밀 취급 인가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황실은 직원들 중에 3급 비밀만 취급 인가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황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만이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같은 직원이니까 부서 내에서, 건물 내에서 A 사무실에서 B 사무실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비밀,
그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자기는 해군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육군 정보를 다루는 사무실에 제 마음대로 들어가서 돌아다닌다든지 이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서도 들어가는 지역도 정해지고 그래서 별도의 통제와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안이 필요합니다. 안에 내부에서도 또 더 엄밀한 예를 들어서 암호실 같은 경우에는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도 암호실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뭐 실제로 그 암호실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소수인 거죠. 소수입니다. 또 어떤 기관들은 가보면 암호실은 한국군은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군들만 그 암호실을 운영하는 그런 그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구역 내부라도 할지라도 정말 인가된 사람이 가는지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구역들에 대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폐찰이라고 그럽니까? 출입증의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 출입증의 색깔로 해서 이 사람은 1층에 갈 수 있는 사람, 2층에 갈 수 있는 사람, 3층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층에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게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요즘처럼 이렇게 돼서 RFI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출입 지문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보안 요원들이 군대로 치면 헌병이 뭐 돌아다니는 사람 2층에 노란색 폐찰만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2층만 허용되어 있는데 갑자기 빨간색 폐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눈에 딱 드러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색깔을 다르게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